어느 금요일, 퇴근을 앞두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침 회의 중이었기에 일단 전화를 끊고 회의가 끝난 뒤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일이 끝나고 밤 9시쯤 편의점에서 야식거리를 사는데 다시 전화가 울렸다. 네, 아버지. 나다. 집이니? 아니요. 이제 막 퇴근하고 편의점이에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는 낮고 분명하지 않은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했다.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검사를 받으러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가족은 없냐고 묻길래 전화했다. 혹시 괜찮으면 좀 와줄 수 있겠니? 병원이 어디냐고 묻자 아버지는 고향에 시민병원이 있다고 말했다. 내가 중학생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홀로 날 키워주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단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이었던 것이다. 예, 아버지. 당연히 가야죠. 마침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준비해서 출발할게요. 다음 날은 주말이고 잠은 본가에서 자면 되니까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하더라도 상관이 없었다. 현을 2개 지나서 고향까지 바로 서둘러 출발하면 2시간 정도 걸리려나? 그렇게 생각한 나는 바로 렌터카 업체로 향했다. 아버지가 이런 일로 부르는 건 처음인데. 고향에 있는 수도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고향에서 거의 떠나지 않고 평생 거기서만 살았던 분이다. 사소한 일로는 좀처럼 전화를 하지 않는 데다가 나한테 오라고 하는 일은 여지껏 단 한 번도 없었다. 고속도로는 예상보다 더 차가 없었고 난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악셀을 밟았다. 한동안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있자니 이명이 점점 심해지며 속이 울렁거렸다. 머리가 조금 멍해졌지만 아버지가 걱정되어 의식을 붙잡으려고 핸들을 꽉 쥐었다. 2시간 하고 조금 더 걸린 끝에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시민병원 쪽으로 향하자 길이 금세 어두워진다. 인구 수천 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라 그런지 주변은 더욱 어두웠고 시간은 11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시간이 늦었는데 면회가 가능하려나? 당직 의사가 있겠지. 난 그저 아버지가 걱정되는 마음에 운전을 서둘렀다. 암이라도 걸린 거면 어떡하지? 아직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사람이 없는 조용한 시내로 들어서자 멀리 흐릿하게 본 적이 있었던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다. 기분도 영 좋지 않고 목이 까끌까끌 말라붙어서 일단 시원한 거라도 하나 마시고 가기로 했다. 손님 하나 없는 편의점에서 차가운 캔커피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는데 누군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야마다? 녀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카와다였다. 그러고 보니 이곳이 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편의점이었구나. 오, 카와다. 야, 오랜만이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한 5년 만인가?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아니, 아버지가 시민병원에 계시다길래 만나 뵈러 왔어. 시민병원? 저 큰 연못 옆에 있는 거?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카와다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야, 너 잠깐 시간 괜찮냐? 그러면서 카와다는 계산대에서 나왔고 날 테이블 자리로 이끌었다.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나 외에 다른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 시민병원 말인데 얼마 전에 시 재정 문제 때문에 망했단 말이야.
옆에 있는 시병원이랑 통합돼서 지금은 완전 폐허야. 지금 시간에는 가봐야 아무도 없다고. 어차피 폐쇄돼서 들어갈 수도 없을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아버님 전화번호가 뭐야? 내가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 번호를 보여주자 가와다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 계시니까 못 받으실 거야. 쉿. 아, 안녕하세요. 야마다 친구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데 바꿔드릴게요. 그러면서 녀석은 나에게 휴대폰을 건넸고 난 어리둥절한 얼굴로 전화를 넘겨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인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오라고 하시고서 이 태연한 반응은 뭐지? 아니 별일 없어요 아버지. 몸은 좀 어때요? 나야 뭐 머리랑 주머니 사정은 영 좋지 않지만 그거 빼곤 다 괜찮지. 아버지의 쾌활한 웃음소리 너머로 노래방 반주 소리가 흘러나왔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건강해 보이는 아버지.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어쨌든 병원이 아닌 건 확실했다. 근데 갑자기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 일 때문에 고향 근처에 왔는데 이제 가려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는 전화를 끊은 뒤 가와다에게 휴대폰을 돌려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뻥진 얼굴로 있었다. 뭐 별일 없는 것 같으니까 커피나 마셔. 지금 시민병원 가볼 게 아니면 오늘은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 시간에 그런 데 가봐야 양아치 놈들한테 습격당해서 연못에 빠질 게 뻔하니까. 야, 그래도 간만에 얼굴 봐서 다행이다. 싱긋 웃는 카와다의 얼굴을 보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다. 어쨌든 아버지가 무사한 걸 확인했고 수수께끼와 같은 아버지의 전화를 곧이곧대로 믿고서는 그 야심한 시간에 혼자 폐병원에 가기도 싫었다. 정말 석연치가 않았지만 난 그냥 내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하고 가와단의 편지함을 나섰다. 그렇게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오니 시간은 새벽 3시 남짓. 퇴근 후에 꼬박 4시간을 넘게 운전을 한 탓인지 난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 이튿날 아침 여보세요? 나다. 예, 아버지. 아유, 어제는 집에 없어서 미안했다.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연락한 건데요. 그래. 잘 지내고 있고. 무슨 일 있었어? 난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겪었던 괴상한 일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런데 잠깐만. 휴대폰 좀 확인해보마. 그 시간에 너한테 전화한 기록이 없는데. 예? 그리고 시민병원은 확실히 문을 닫았어. 그 새벽에도 그렇고 이렇게 밝은 대낮에 가도 아무도 없어. 그것보다 카와다네 편의점에 갔었다고. 카와다 군도 있었고. 나는 가와다랑 이야기한 내용과 가와다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했었다는 걸 말했다. 아이고, 카와다 씨가 운영하던 편의점 문 닫은 지 반년이 넘었어. 가족들 모두 야반 도주라도 했는지 그대로 사라져서 연락도 끊겼다고. 그 집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아직 찾는 중인데 카와다를 만났다니
이게 대체 무슨... 그런 아버지의 말에 난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잃었다. 어제 너한테 걸려온 전화는 온통 영어로 된 번호가 뜨더구나. 내 휴대폰이 고장났나 싶었는데 받아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널 바꿔주는 거야. 그 후로 나도 아버지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일단 사정은 알겠다. 너 지치거나 하진 않았니? 예. 그래, 다른 문제는 없는 거지? 교통사고 조심해라. 또 전화하마. 그리고 가와단의 가족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실종 상태다. 기후현 북부 어느 온천마을 여관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벌써 20년은 더 됐다고 합니다. 관광지에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매출에 지장이 오는 만큼 아직도 그 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쉬쉬하는 그런 사건이랍니다. 그곳은 마을 전체가 높은 산간이 있어서 겨울이 오면 눈 속에 파묻힐 지경입니다. 그 마을에서 2km가량을 더 들어간 곳에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호텔에서 일한 지 몇 년 된 프런트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천 주변이니만큼 겨울은 성수기입니다. 호텔에도 손님들이 잔뜩 찾아왔기에 그날도 신바람에는 손님들이 신고 온 다양한 신발이 가득 차 있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신발들을 현관에 쭉 늘어놓는 것이 그가 맡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일을 하다가 어느 펌프스 구두를 손에 든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옅은 베이지색 구두인데 안에 검붉은 피 같은 게 묻어 있다는 것을요. 구두의 바닥 전체가 들쑥날쑥하게 얼룩진 채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호텔을 나섭니다. 현관에 놓여진 신발도 하나둘 줄어들더니 마침내 마지막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까 그 더러운 펌프스 구두였습니다. 11시가 넘어갈 즈음에야 마침내 펌프스 구두의 주인이 프론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 인상에 남지 않는, 굳이 말하자면 어딘가 음침한 그런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싸구려로 보이는 수수한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애완동물을 넣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구가 담요로 막혀 있어서 안에 들어있는 개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다리에 상처라도 입으셨나요? 프런트맨은 그렇게 일단 물어봤습니다. 주제넘는 말이지만 손님 신발에 그런 것 같은 흔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여자는 아, 신발은 애완동물이 더럽힌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뒤 곧 돌아가 버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간 여성 종업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그 손님이 묵었던 방이 이상하다고 소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으로 가봤더니 다다미 위에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혀 있습니다. 피에 젖은 발자국이 말이죠. 방 한켠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마치 귀신이 춤을 추기라도 한 듯 그런 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조 배수구에는 작은 동물의 사체 조각 같은 것이 잔뜩 막혀 있었습니다. 데리고 온 애완동물이 쥐 같은 걸 잡아 방을 더럽힌 듯 했습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아주 큰 피해였습니다. 다음 날 마을 주민이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국도에서 100m가량 떨어진
눈으로 덮여진 숲속에서 말이죠. 온천 마을의 보일러 관리인이 숲길을 지나가다 그렇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비닐봉지 안에는 아기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땅에 아기를 내려두고 몇 번이고 짓밟은 것인지 정말 끔찍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그 아이한테 원한이라도 있었던 건지. 그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애완동물 가방은 비어 있었을 것이라고 프론트맨은 곧 깨달았습니다. 경찰에게 신고한 결과 다다미에 묻어있던 피는 역시 사람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자는 곧 전국에 수배되었지만 호텔 기록에 남긴 이름과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프론트맨 하나뿐이었습니다. 프론트맨은 여자의 몽타주를 만드는 데 협력했습니다. 온천 마을은 소문이 나서 매출에 지장이 올까 두려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걸 한사코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고 계절은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여자의 행방은 찾을 수 없어 수사는 진전이 없는 미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어느덧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과거의 평온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프론트맨 역시 평소처럼 호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 내일 예약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쇼타상이라는 분이 담당하셨던 것 같은데. 아, 제가 쇼타입니다. 아, 쇼타상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내 몽타주를 그린 게 너였구나. 그 후 프론트맨은 곧바로 호텔에서 사직하고 도쿄로 향했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 아직 학생이던 시절 미야자키로 단체 여행을 갔었다. 파워스팟을 좋아하던 선배가 그 일정을 짰기에 타카치오 협곡, 타카치오 신사, 아마노 이와토 신사 같은 곳을 둘러보게 되었다. 단풍 구경도 즐길 수 있을 거라기에 그것이 오히려 메인이 아닌가 싶긴 했지만 선배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가장 추천하는 곳은 아마노 야스가와라, 바로 그곳이란다. 파워가 너무 세서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추천할 수 없다던가. 나는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찾아간 곳이었는데 확실히 압권이라고 할 만한 풍경이었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돌을 쌓으면 좋다고 하는데 정말 이곳저곳에 무수하게 돌이 쌓여 있었다. 이만저만 시간이 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기란 힘들겠다 싶을 정도였다. 같이 온 녀석들도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느니,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느니 그렇게 각각 소원을 말하며 돌을 쌓았다. 막다른 곳에 작은 동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사당인 듯 했다. 구석에서 아직 유치원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 둘이 돌을 쌓으며 놀고 있었다. 러닝 셔츠에 허름한 바지, 게다가 어머니가 직접 잘라줬나 싶은 바가지 머리까지. 완전 80년대 아이들 같은 느낌이었다. 진짜 완전 시골 동네구나 싶어 묘하게 관심이 갔다. 뭐라고 중얼거리며 떠들고 있길래 별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에이, 걔는 너는 안 되겠구만. 오늘 밤으로 끝이야. 그래. 비한테 원망을 사버렸으니 말이야. 그렇게 묘한 대화가 들려왔다. 자자,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말하며 선배가 내 팔을 잡고는 반강제적으로 출구까지 끌고 나왔다. 당황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끌려 나오자
선배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안 쳐다보는 게 좋을 거야. 뒤를 쳐다보진 않았지만 아까 그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반문했다. 왜요? 괜히 쳐다보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까봐요. 야 임마, 그 아이들 주변 못 봤어?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돌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어디 지나가면서 무너진 흔적 하나 없이. 게다가 지금 11월인데 그렇게 한여름 차림인 것도 이상하잖아. 그런 선배의 대답을 듣고 나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곳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였지만 다시 갔다가는 또 만나게 될까 두려워 차마 다시 가진 못하고 있다. 회사 동료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입사 후 처음으로 친해진 동료는 시마다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었는데 편의상 붙인 가명임을 밝힙니다. 시마다는 저와 같은 오컬트 마니아였는데 인터넷에서 재미난 화제거리를 발견하면 서로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입사 3년차에 있었던 회사 단체 연수에서 시마다는 자신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금요일을 핑계삼아 연수 참가자 전원이 막차가 끊기도록 술을 마시러 갔을 때였습니다. 차가 끊기고 4차로 이어진 술자리에는 1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는데 어느새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저와 시마다 외에도 오컬트를 좋아하던 녀석들이 있었는데 그때 시마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마 저주를 받았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가문에서는 뒤를 이을 아이가 태어나면 그와 동시에 반드시 우리 집안 쪽 부모가 죽어. 우리 아버지도 내가 태어나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 에이, 그냥 우연이겠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전부 아이가 태어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고. 너는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반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유산 상속 문제로 호적 서류를 뒤지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 그런 시마다의 이야기는 기묘했지만 다소 모호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기엔 좀 어중간했는데 만약에 일부러 지어냈다고 보기에도 애매했습니다. 애초에 공포감 조성을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조상 중에 누군가가 사람을 해쳐서 저주를 받았다든지 고향집이 저주를 받는 터라든지 그런 식이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서히 날이 밝아왔고 녀석의 이야기는 흐지부지 끝이 나며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시마다 입장에선 흐지부지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시마다의 이야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그의 여자친구인 안자이가 상담을 부탁해 왔습니다. 안자이는 같은 회사의 1년 후배로 주로 저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곤 했는데 그렇다 보니 회사에서는 시마다보다 저와 대화할 때가 더 많았죠. 안자이는 어두운 표정으로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선배, 저 사실 시마다 씨의 아이를 가졌어요. 뭐? 시마다도 알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싫대요. 아이를 안 낳겠대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선배? 알았어. 내가 시마다랑 얘기해볼게.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예전에 들었던 시마다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차마 안자이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죠. 다음 날 저는 퇴근한 후 시마다와 함께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한잔하자는 저의 제안이 내키지 않았는지
시마다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실은 안자이랑 이야기했어. 내가 예전에 너한테 얘기했었지. 우리 집안 얘기. 한참 생각해봤는데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안자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아이를 포기해줬으면 해. 상황이 정리되면 바로 헤어질 생각이야. 뭐? 아무리 오컬트에 빠졌다지만 저는 시마다의 이야기를 전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녀석이 워낙 오컬트를 좋아하다 보니 분명 노이로제가 온 거라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서 녀석을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았죠. 저는 업무나 취미 등 최대한 다른 소재로 이야기를 돌리며 녀석의 기분을 풀어주었고 우리는 안자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안자이가 시마다에 대해 물어왔지만 전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자이, 시마다가 노이로제가 심한 것 같아. 남자도 왜 메리지 블루가 있다잖아. 녀석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니까 일단 상황 봐서 가족들이랑 상담하는 게 어떨까? 그 후로 안자이는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자리를 옮겼고 시마다까지 다른 고객의 일로 바빠지며 서로 이야기할 틈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본사 건물에서 안자이를 마주쳤는데 그녀는 휴게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안자이. 아, 선배.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그동안 각자 너무 바빴어. 몸은 좀 어때? 시마다랑 얘긴 잘 된 거야? 아직 모르시는군요. 시마다 씨, 지금 의식불명으로 중태예요. 뭐? 왜? 무슨 사고라도 난 거야? 그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안자이의 말은 이랬습니다. 시마다는 날이 갈수록 정신적으로 불안해졌고 점점 안자이를 협박하는 것처럼 아이를 포기하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사과를 했는데 그런 행동이 절정에 달하던 어느 날 자고 있던 안자이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잠에서 깬 그녀가 시마다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녀석은 그제서야 손을 거두었고 안자이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시마다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고민하던 안자이는 너무 불안해 보이는 시마다를 방치할 수 없었고 결국 다시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어두컴컴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시마다가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를 붙잡고 흔들어 깨워도 미동조차 없었고 정신을 잃은 시마다의 옆에는 약병이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시마다는 중태에 빠진 상태로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녀석이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려 있었던 건가 하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마다가 빨리 회복하길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녀석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였고 힘든 상황에서도 안자이 몸속의 아이는 쑥쑥 자라났습니다. 그녀가 무사히 출산할 수 있을 거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시마다가 죽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자이에게 이런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 그녀는 무사히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알리는 그녀의 연락에 축하한다는 답장을 보내고 있던 중에 상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부장님. 저기 네 동기인 시마다 말이야. 방금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날 이후로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자이는 출산 직후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시마다의 어머니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시마다라는 걸 알렸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시마다와 안자이 두 사람 모두와 친분이 있던 저는 가끔 시마다의 집을 방문하여 녀석의 어머니와 안자이의 근황을 살피고 있죠. 하루는 시마다의 어머니에게 시마다가 들려준 이야기를 조심스레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도 시마다의 아버지와 결혼할 때 시아버지에게서 들었어. 이 집안의 남자들은 다음 대를 이을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만 살 수가 있다더구나. 처음에는 물론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아주 오래 전에 시마다 집안의 선조가 어떤 약속을 어겨서 큰 벌을 받는 거라고 했는데 나도 여기까지밖에 못 들었어. 네? 왜요? 시마다가 태어난 순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 어떤 이유로 이런 벌을 받는지 정확히 아는 집안 사람은 없어. 너무 지독하고 잔인한 형벌이고 저주지. 시마다가 저에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이며 그 지독한 저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의문이지만 고인은 말이 없습니다. 오카야마에 있는 쿠라시키라는 동네를 알고 있는가? 오컬트 이야기를 보는 사람이라면 뚜껑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거기에 미관지구라는 관광지가 있다. 난 일 때문에 그 근처를 종종 거닐곤 한다. 아이비 스퀘어라고 지역에서는 유명한 호텔 옆을 지나 수제 전병집이나 외국인 대상으로 기모노나 조리 같은 걸 파는 가게가 널린 대로변을 지나서 수로 쪽으로 향하는 게 내가 다니는 길이다. 코로나 때문인지 아무리 평일이라지만 그날따라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기념품점이나 먹을거리를 파는 노점들도 쉬는 날인지 문을 닫은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수로를 운행하는 나룻배에도 관광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간지구가 통째로 죽은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멍하게 있자니 배가 한쪽 움직이는 게 보였다. 하지만 손님은 타고 있지 않았다. 노를 젓는 연습이라도 하는 걸까 싶어 별 생각 없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움직임으로 보아하니 사공은 꽤 나이 먹은 노인인 듯 했지만 사컷을 쓴 탓에 얼굴은 그림자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 근처에 오아란 미술관이란 곳이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사람 하나 없는 관광지도 꽤 희귀한 풍경이다 싶어서 사진이라도 찍을 요량으로 천천히 그 배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가면 다리도 나오고 사진을 찍을 구도가 나올 테니 다리 근처와 강과 포도나무를 찍으며 배에서 잠시 눈을 뗐지만 아마 3분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 배는 사라지고 없다. 배가 없으니 당연히 사공도 없다. 배가 나아가던 방향은 지나가지 못하게 경계를 세워둔 곳이었다. 그렇다고 물에 상륙한 것도 아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니 배를 끌고 올라왔다면 한눈에 알아봤을 것이다. 수로에 백조는 떠 있는데 배는 없다.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난 그대로 수로변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곧 다리 아래 물은 지나가도 백조는 지나가지 못하는, 배라면 더더욱이 지나가지 못할 은빛 경계가 보였다. 역시 못 지나가겠지? 개폐식이라도 있던 것도 아닐 테고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계 너머에서 사람의 얼굴이 쑥 하고 나타났다. 이상한 비명소리를 내며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누가 강 아래로 떨어지기라도 한 건가 싶어 경계 너머 쪽으로 돌아가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고 아까와 방향만 달라졌을 뿐 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한순간 보았을 뿐인 그 얼굴은 내 기억 속에 기분 나쁘게 달라붙어 있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알 수가 없었고 무표정했지만 몹시 분노한 것 같은 느낌이 시선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겁에 질린 건 아니었지만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더웠는데도 양팔엔 소름이 쫙 돋아 있었다. 긴장한 탓인지 귀에 뚜껑이라도 덮인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뭐라고 잘 표현할 순 없지만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 빨리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물에 젖은 맨발로 걷는 듯한 소리가. 뒤돌아서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었지만 누가 되었던 간에 이런 곳에서 흠뻑 젖어 맨발로 걸어다니는 존재는 멀쩡할 리 없다 싶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아까 그 경계 너머로 보였던 얼굴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제발 착각이었으면 좋을 텐데 이거 돌아봐야 하나 고민을 했다. 기분 탓일 거라 생각하며 확인하고 싶은데 몸이 굳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뒤쪽에서 조금씩 발소리가 다가온다. 위험하다. 위험해. 양팔에는 소름이 돋아 있는데도 땀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렸다. 더운 건지 추운 건지 이젠 분간도 잘 가지 않는다.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한 채 몇 분이나 서 있었을까. 뒤에서 다가오는 것과는 다른 철썩철썩하고 물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와 반사적으로 그쪽을 돌아보니 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아까 사라졌던 그 배인 것 같지만 어째서 앞쪽에서 다가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배는 내 근처, 아까 그 경계 앞에 멈춰섰다. 역시 저기를 넘어갈 순 없는 거겠지. 그 순간 타겠습니까? 의외로 쉬지 않은 조금 젊은 목소리였다. 눈앞에 있는데도 고개를 수그리고 삿갓을 쓰고 있어서 역시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뭐야, 나에게 묻는 건가? 안 탈 거예요. 저는 관광객이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이 말라붙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사공은 다시 한번 타겠습니까? 그렇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더니 이제 바로 뒤까지 그놈이 와 있는데 타겠습니까? 그놈이라니 누구야? 뭐야? 정말 무서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 되었다. 확실히 발소리는 바로 뒤라고 느껴질 만큼 다가온 터였다. 어찌 되었던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이 안전할까? 배값은 얼마지? 그렇게 돈 걱정을 하면서도 나는 타겠음이까지 입을 움직였다. 바로 뒤에서 철벅거리는 발소리. 사공이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씩 웃는 입가가 보였다. 장사꾼이니까 손님을 받으면 웃는 것이 당연하겠지 하고 난 최대한 희망적으로 생각하려 노력을 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조금 더 들어서 삿갓의 그림자 아래 가려져 있던 얼굴이 보인 순간에 더는 못 돕겠다 싶을 정도로 돋은 소름이 한 단계 더 맹렬하게 돋고야 말았다. 타겠습니다 라고 말하려던 걸 이를 악물고 안 타요 라고 바꿔 외친 뒤 난 미친 듯이 달렸다. 전력 질주할 생각이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휘청거렸기에 아마 그 모습을 누군가 봤다면 얼빠진 꼴이었을 것이다. 어찌되었던 몸이 움직여준 덕분에 휘청거리면서도 겨우 넘어지지 않고 원래 있던 길까지 돌아올 수가 있었다. 전병집 할머니가 평소처럼 가게를 지키고 있는 걸 보고서야
겨우 마음 깊이 안도했다. 주차장에서 정산을 할 때 손이 떨려서 동전을 떨어뜨릴 뻔했을 만큼 난 정말 크게 겁에 질려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를 잠깐 세워뒀을 뿐인데 요금이 1,000엔이 나왔던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설령 5,000엔이 나왔더라도 그대로 던져주고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요즘은 국내 여행도 좀 늘어서 미간지구에도 관광객이 드문드문 보이게 되었다. 그날은 밤에 잠도 못 이루고 벌벌 떨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기억이 흐려진 탓인지 사실 현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아니, 현실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그 배의 사공, 양눈알이 파인 것 마냥 텅 빈 구멍만이 보여서 그땐 정말 지릴 것 같았으니까. 저는 스스로 독립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제가 나간 후 어머니는 고향집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셨고 고향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게 되었죠. 집을 빌린 사람은 인상이 좋은 부부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새로 짓는 동안만 잠깐 살겠다고 했습니다. 반년 정도 집에 살던 부부는 지난달 자신들의 집이 완성되었다며 나갔고 근처에 살던 제가 고향집의 상태를 살피러 가게 되었습니다. 정원에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 작은 판 같은 것이 서 있는 게 보였는데 그것은 비에 젖어서 조금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판 뒤쪽에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날짜와 함께 아주 흐릿한 문자가 남아 있었죠. 이게 뭐야? 설마 반려동물 무덤이야? 물론 저도 예전에 개를 기르긴 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임대한 집에 묘를 세우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계약을 할 때 반려동물을 기른단 말도 없었고 왠지 모르게 불쾌한 기분이 들더군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악취가 물씬 풍겨졌는데 타인이 반년이나 머물던 곳이니 그 냄새가 밴 거겠지 그리 생각했습니다. 옷장문을 열어보니 쉰내와 비슷한 쾌쾌하고 꿉꿉한 냄새로 가득했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고향집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지만 3년 전에 대대적으로 리폼을 했기 때문에 낡아서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었죠. 아씨, 이건 또 무슨 냄새야? 욕실에서 나는 건가? 하수도 냄새인가 싶어서 욕실로 들어가 보니 바닥에 짙은 감색에 발 닦는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사를 나갈 때 함께 짐을 싸면서 물건을 정리했기에 이것이 어머니 물건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죠. 이 매트가 냄새의 원인인가 싶어서 그거를 들춰봤더니 바닥에 커다란 얼룩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부가 얼룩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매트를 깔아놓고 간 거라 생각했고 화가 나서 곧바로 중개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바로 가서 확인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전화를 끊은 뒤 아무것도 없는 거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얕게 고인 물을 발로 밟는 것 같은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리는 겁니다. 기분 탓이려니 하고 무시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주방과 화장실을 살펴봤지만 물이 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욕실뿐이었는데 왠지 선뜻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서 그대로 방치해 두었죠. 거실로 돌아오니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고 날이 슬슬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전기까지 끊겨 있다는 걸 떠올린 저는 이내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 담당자는 한참 뒤에야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담당자와 함께 얼룩을 확인한 뒤 그가 타고 온 차로 사무소에 가서 집을 빌렸던 부부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담당자님, 연락 됐습니까? 저 분명히 집을 뺄 때까지만 해도 부인과 연락이 됐는데 이게 없는 번호라고 나오네요. 제가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이게 뭐야? 전 일단 집을 빌렸던 부부와 연락하는 걸 포기하고 담당자와 함께 조명을 들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확인 못하고 넘길 정도로 작은 얼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확실히 그렇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내보냈어야 되는 건데. 얼룩을 없애는데 필요한 비용은 저희 쪽에서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재혼 후에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어머니가 잠시 고향집을 보러 오셨고 재혼한 상대분과 고향에 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둘러본 어머니는 집 근처에 작게 과수원을 하고 싶다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 집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바로 집을 빌렸던 부부가 정원 구석에 만들어 놓은 작은 묘지 같은 것이 걸렸는데 어머니 역시 반려동물의 무덤 정도로 그리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전문가를 고용하여 집 주변도 정리를 할 겸 묘를 이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 모두 동물 뼈 같은 것이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동물의 것이 아닌 사람의 뼈였고 이를 보고 놀란 작업자들과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는데 감식을 해봤더니 그것이 실제로 사람의 뼈였던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예전에 집을 대여한 부부가 만들어 놓은 거라며 사실대로 진술했고 부부의 이름으로 신원조회를 한 경찰은 이것이 도용된 신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대여할 때 계약을 맡았던 부동산 담당자도 놀라긴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경찰들이 부부를 찾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 부부에 대해 수소문을 했는데 그 부인과 종종 이야기를 나눴다는 아주머니 한 분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같이 자주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인만 보이고 남편은 거의 보질 못했어요. 부인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그 남편이 외도를 해서 집에 자주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휴, 그 집에서 사람 뼈가 나왔다니 너무 찜찜해. 정원에서 발견된 뼈는 경찰이 모두 수거를 했고 결국 신원 미상 사망자의 안치소에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고향집을 보러 왔을 때 그 부부는 사이가 아주 좋아 보였는데 뼈의 주인은 누구이며 부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여전히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는 한때 사채업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친구는 스스로 생각해도 꽤나 불량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천직을 찾았다며 웃더군요. 하지만 도끼를 든 사람에게 쫓기거나 채무자가 기르던 대형견에게 공격당해 죽을 뻔했던 일, 또 울부짖는 아이를 두고도 억지로 가족 이산 수속을 진행하는 등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지독했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녀석은 아주 질려버린 것 같았는데 회사 사장은 야쿠자였고 상사도 전형적인 사채꾼이라 일을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무자 아저씨 한 명이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는 돈을 갚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상사와 함께 채무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벨을 누르고 아무리 불러봐도 아저씨가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고 현관문을 잡아당겨보니 문이 열려 있었는데 집안은 말 그대로 쓰레기장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아저씨는 집안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현장을 처음 본 친구는 그대로 다리가 풀려버렸는데 상사는 그 상황이 익숙한지 빚도 갚지 않고 죽었다며 고인을 욕하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그날은 각자 퇴근을 했는데 그 후로 며칠이 지나고부터 상사가 좀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집에 틀어박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에 회사 사람들 모두 상사가 사는 맨션으로 갔고 건물주에게 부탁하여 안으로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약물 중독이었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에 별다른 침입 흔적이 없는 걸 봐서 안은 완전히 밀실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목에는 끈에 졸린 것 같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는데 집안에서 끈이나 로프 종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자세히 조사해 봤지만 진상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은 친구는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회사는 사장을 제외한 직원들 몇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결국엔 도산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건 이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친구는 해마다 세상을 떠난 채무자 아저씨의 기일에 맞춰서 절에 간다고 합니다. 그 일이 여전히 무서운 건지 아저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어준다 하더군요. 친구는 주점에서 바텐더와 주방일을 겸해 열심히 일하다가 현재는 자기만의 작은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일 때의 그 불량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히피를 동경하던 나는 앞뒤 생각 않고 오키나와행 여객선에 올라탔다. 베트남 전쟁 말기 오키나와에는 미군 불화품이 대량으로 나들고 있었다. 나는 군복 바지와 전투화를 싼값에 손에 넣었다. 짐짓 미군 기분을 내며 걷고 있었는데 초면의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헤이 브라더, 컴온. 이것도 좀 보라고. 가게도 없이 땅에 돗자리를 깔고 장사를 하는 흑인 같은 일본인 남자였다. 간단한 영어를 썼고 잔뜩 수상한 그런 토크를 이어갔다. 그래도 어쩐지 미워할 수 없는 녀석이라 우리는 의기투합했다. 그의 이름은 톰. 미군 기지에서 일하던 여자를 현지처로 삼는 건 흔한 이야기다. 톰도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친 듯 했다. 내가 히피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톰은 더플백과 침낭을 건네주었다. 난 오키나와 본도를 거쳐 이시가키 섬 이리오모테 섬으로 향했다. 이리오모테 마을 반대편에는 히피들이 모이는 해변이 있었다. 그곳을 목표로 이리오모테 종단 여행이 시작되었다. 당시만 해도 이리오모테에는 섬을 일주하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해변까지 가려면 정글을 헤치고 가야만 했다. 정글에서의 첫날 밤, 난 꿈을 꾸었다.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엄청 무서운 일을 겪었다는 느낌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침낭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그렇게 깨어났다. 그리고 다음날 역시 악몽을 꾸었다. 역시 강한 공포감을 느낀 데다가 그날은 엄청난 고통까지 느끼며 눈을 떴다. 해변까지는 사흘에서 닷새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매일 밤 꾸는 악몽 때문에 좀채 발걸음이 나아가질 않아서 일정은 지연되고 말았다. 정글에서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다. 나는 죽음의 공포마저 느끼고 있었다. 사흘째 밤, 역시 악몽이 시작되었다. 이번엔 고통부터 찾아왔다. 배가 타는 듯
뜨겁고 날카로운 게 박힌 것 같은 그런 아픔이다. 오른손은 뜨거웠다 차가웠다 쿵쾅쿵쾅 통증이 멈췄다 나타나길 반복한다. 주인은 무언가 외치고 있어 시끄럽다. 내 몸은 둥실둥실 공중에 떴다. 아니, 몇 명이 날 옮기고 있는 건가? 그리고는 귓가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영어같이 들린다. 내가 끄덕이자 거짓말처럼 통증이 잦아들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귓가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그리고 내가 끄덕이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걸 몇 번이고 반복했다. 눈을 뜨자 처음으로 꿈속의 광경이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좁은 시야 가운데 주변은 흑인 병사들 투성이. 그 중에 한 사람이 키스라도 할 것 마냥 가까이 얼굴을 가져다 대고 다음은 귓구멍을 보인다. 그리고 그 남자가 고개를 가로젓고 나는 강제로 눈이 감겨진다. 무언가에 갇히고 짚어 닫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완전한 무를 느꼈다. 완전한 무? 아니, 뭔가 다르다. 이것은 죽음이야. 그렇게 이해한 순간 눈을 떴다. 그리고 해변까지 며칠 더 걸려가는 동안 나는 몇 번이고도 죽음을 체험했다. 해변에 도착하자 수많은 히피들이 모여 있었다. 남자고 여자고 다들 맨몸이다. 나도 발가벗고 모두와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변에 오고서도 악몽과 죽음의 체험은 계속 이어졌다. 어느 날 난 친구들에게 나의 체험을 털어놨다. 그러자 그중 하나가 말했다. 야, 네가 매일 잠자는 그 침낭 말이야. 그거 전사자 시체 집어넣는 영연백이야. 그제서야 나는 겨우 깨달았다. 나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의 마지막 순간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빨리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묻자 죽을 때 맞는 대량의 모르핀이 주는 쾌감을 즐기려고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히피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이야기라고 한다. 영현백 드러그라고 그렇게 부른다고들. 정말 좋아했던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나이는 13살. 심장마비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예로부터 죽은 자와 같은 길을 지나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따라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난 오히려 그 아이가 따라와 준다면 기쁠 거란 생각에 일부러 같은 길을 지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고 조금 늦은 저녁이었지만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배도 전혀 고프지 않았습니다. 잠시 혼자 있겠다고 가족에게 말한 뒤 내 방 캣타워에 남아있던 그 아이의 털을 긁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나는 밤이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허기를 달래려 느릿느릿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는데 현관문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문은 제대로 닫혀 있어서 절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문득 나는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과자를 찾았고 현관문을 열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돌아와 줄 거야. 그 아이는 똑똑해서 길을 헤매지 않는 걸. 그렇게
1시간 동안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이라 날씨가 꽤 추웠는데 그런 건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나는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대체 뭐 하는 걸까 싶어졌습니다. 스스로 쓴웃음을 지으며 체념을 했고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문을 닫으려 일어난 것과 거의 동시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과자 봉지가 복도의 끝까지 날아갈 정도로 강한 바람에 재빨리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내 시야 한 구석에 새하얀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페르시아 고양이였던 그 아이는 하얗고 긴 푹신푹신한 털이 참으로 예뻤으니까요. 굳이 내가 빗질을 해주지 않아도 항상 스스로 깔끔하게 가다듬곤 했습니다. 눈물이 울컥 흘러나옵니다. 난 그저 기뻐서 널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닫았고 내 방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좀처럼 올라오질 않습니다. 아까처럼 시야 한 구석을 바라보니 역시나 하얗게 그 아이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직접 보이진 않지만 시야 한 구석에 움직이는 그 아이가 보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기뻤고 평소처럼 심야에 방영하는 B급 영화를 조금 보다가 기분 좋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아이는 고양이답다라고나 할까 무척 자기 마음대로라 원래 자기 마음에 내킬 때만 다가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내가 침대에 누우면 그래 이런 식으로 발 근처에서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그 아이의 털은 언제나 푹신푹신했습니다. 막 꺼내온 듯한 우유 빙수처럼 부드러운 촉감. 그럴 터였습니다. 그런데 내 발에 닿은 건 조금 딱딱하면서 뻣뻣해서 그건 마치 사람 머리카락 같은.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튀어올랐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무언가 다른 걸 불러들이고 말았다는 것을. 그걸 깨닫자 겁에 질려 이불을 덮을 생각조차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도망쳐 22살씩이나 돼서 부모님이 주무시고 있는 곁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를 잃은 충격이 커서 그런 거라 여기셨는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난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많은 일들이 있었던 탓인지 부모님이 달래주는 사이 나는 지쳐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어두운 장소에 있습니다. 상하 좌우 분간조차 되질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꿈일 터인데 꿈속의 나는 그게 꿈이라는 걸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난 귀를 막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뭔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거야? 되는 거야? 서서히 그 목소리는 커져 명확하게 들려옵니다.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꿈속에서 나는 그저 미안하다고 사과만 할 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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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정신을 차리자 부모님의 침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일어나셨는지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내 방에 조심스레 돌아가 보니 닫아두었던 창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다행히도 그것이 돌아가줬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은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기에
이대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내가 불러왔던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죽은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나온 애완동물 장례식장 근처에는 수많은 무덤과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역시 죽은 자와 같은 길로 돌아오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